1992년 봄, 용인의 한 주택가에서 세 가족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4월에 첫 비가 내리던 새벽, 낡은 SUV 한 대가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어둠을 조심스럽게 밀어냈고 차 안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딸. 그들은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혹은 친척집에 간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은 평범했고 그들의 얼굴도 평온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딸의 책상 위엔 연필 한 자루와 공책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편함엔 신문이 쌓였고 화분의 꽃은 천천히 시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 봄의 공기 속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왜 떠났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다만 한 가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윤수환, 41살. 용인 외곽의 한 기계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오후 8시에 출근해 새벽 6시에 퇴근하는 삶이었죠. 15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계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맥주 한 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어도 고장난 곳을 알아챘고 수리는 언제나 깔끔했습니다. 공장장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수환이가 있으면 밤 근무가 든든해. 그 말은 진심이었지요. 퇴근길엔 늘 같은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순대국 한 그릇에 김치 한 접시. 말없이 먹고 계산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도 불평은 한 번도 안 했죠. 아침 7시쯤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차려둔 밥을 먹고 딸이 학교로 나서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낮잠을 잤지요. 오후 4시쯤 일어나 마당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리듬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정미연, 37살. 동네 구멍가게 위층에서 재봉 일을 했습니다. 치마 기장을 줄이고 바지 단을 접고 이불을 고쳐주는 게 하루 일이었지요. 손끝은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바늘땀 하나가 어긋나지 않았고 실을 끊는 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늘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남색 치마에 흰 블라우스, 묶은 머리. 웃을 때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점심시간엔 김밥 한 줄을 싸와서 재봉틀 옆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식사했습니다. 가끔 조용히 따라 부르기도 했지요. 오후 5시 일을 마치면 시장에 들렀습니다.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장바구니는 언제나 같은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딸이 숙제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밤이면 남편이 출근한 빈자리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졸고 자정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은 말했습니다. 참 얌전한 분이었어요. 큰 소리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윤하나, 11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작고 머리가 길었습니다. 체크무늬 가방을 메고 매일 학교에 갔습니다.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풍경화, 크레파스로 칠한 해바라기.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는 색을 참 예쁘게 써요. 웃음이 많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아이였습니다. 혼자 있는 친구를 보면 먼저 다가갔고 아픈 친구가 있으면 보건실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착해요. 짝꿍의 기억이었습니다. 방과 후엔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어머니가 데려다주고 2시간 뒤 데리러 왔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림 그릴 때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숙제를 했습니다. 연필을 깎고 공책을 펴고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는 반듯했고 지우개 자국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어머니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가 씻으면 딸이 닦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접시를 조심스럽게 들고 행주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밤이면 동시집을 읽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까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연두색 대문, 작은 마당,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오래된 집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마당은 늘 쓸려 있었고 화분의 꽃은 제때 물을 받았습니다. 현관 앞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신문은 하루 이상 쌓인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꽃무늬 천이 덮여 있었고 텔레비전 위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딸의 방은 작았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지개, 고양이, 가족,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가족을 조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사는 잘했어요.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안 했죠.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았달까요. 다툼도 없었고 소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졌습니다. 1992년 봄, 수많은 가정 중 하나였지요. 그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비밀이었지요. 1992년 4월 3일 금요일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용인의 주택가는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봄비는 멎었지만 공기는 아직 축축했습니다. 윤수환 씨의 집, 연두색 대문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관등이 켜져 있었고 짐을 옮기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윤수환 씨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지프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980년대식 베이지색 코란도였습니다. 세월의 발에 회색빛이 돌았고 범퍼엔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넣었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천천히. 이미 실려있는 짐이 있었습니다. 이불 보따리 2개, 여행 가방 하나, 비닐봉지 몇 개. 그는 짐을 정리하듯 살폈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정미연 씨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간장병, 고추장 항아리, 엎어둔 밥그릇 3개. 행주로 식탁을 한 번 더 닦고 조용히 부엌 불을 껐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위의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액자 테두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딸의 방. 유난하는 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 체크무늬 치마. 머리는 2갈래로 따여 있었고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와 묻습니다. 하나야, 준비됐어?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스카프를 꺼내 딸의 목에 둘렀습니다. 오늘은 조금 먼 길이야. 추울 수도 있어. 얼마나 멀어요? 꽤 멀어. 하지만 괜찮아. 아빠가 운전 잘하시잖아. 어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딸은 책상 위에 공책을 덮었습니다. 어젯밤까지 하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지개, 고양이, 가족. 손끝으로 그림을 쓸어내렸습니다. 2 사람은 방을 나섰습니다. 불을 끄자 방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현관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손에는 차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 응. 가방 하나만 더. 정미연 씨는 소파 옆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엔 통장과 도장, 신분증,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자. 그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세 사람은 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그 뒤, 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꺼진 불, 정돈된 거실, 고요한 집. 그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열쇠를 우편함 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왜 열쇠를 넣었을까? 하지만 그날 새벽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차체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낡은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뒷좌석에 태우고 함께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어를 넣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바퀴가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던 그때 길가에서 한 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온 이웃이었습니다. 윤수환 씨는 짧게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SUV는 천천히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였고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멈춘 차 안에서 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버스 정류장 표지판, 그리고 멀리 논두길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익숙한 풍경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표지판엔 서울 강원도. 그들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이미 시내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안개가 낮게 깔렸습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타이어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을 보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딸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1992년 4월 3일 금요일 새벽, 용인에서 강원도로, 집에서 어딘가로, 평범한 삶에서 조용한 침묵 속으로 사라진 것이지요. 그날 이후 그 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월 3일, 4일, 5일,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용인 외곽의 기계공장. 오후 8시, 야간 근무조가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하나둘 타임카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윤수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시 10분, 8시 20분. 반장이 로커룸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사물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작업복이 걸려 있었고 안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휴가 신청서도 없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한 번도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장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4월 6일 화요일. 이틀째 결근이 이어졌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집 한번 가봐. 무슨 일 있을지도 몰라. 반장은 차를 몰고 용인 외곽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두색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환 씨, 계세요? 고요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고 화분은 그대로였습니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윤수환 씨 뵌 적 있으세요? 글쎄요. 며칠 못 본 것 같은데요. 사흘? 나흘?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반장은 명함을 건네고 돌아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4월 7일 수요일. 사흘째였습니다. 공장장은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오후 2시 용인경찰서. 신고서에 이름과 주소, 마지막 출근일을 적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동료신 거죠? 네. 가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형사와 반장은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연두색 대문 앞. 초인종을 눌렀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습니다. 형사가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열렸습니다. 마당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화분에 꽃들은 시들어 있었고 현관 앞 우편함엔 신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4월 4일, 5일, 6일, 7일자. 그리고 열쇠 하나. 형사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딸깍.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약간의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가구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엎어진 밥그릇 3개, 식탁엔 간장병과 고추장 항아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른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달력엔 연필로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4월 10일, 봄 소풍. 딸이 있었나 보네요.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2층. 안방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옷, 여자 옷이 걸려 있었지만 몇 개의 옷걸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옷을 챙겨간 것 같네요.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 책상 위엔 공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 몇 개가 풀려 있었고 몇 개는 빈칸이었습니다. 연필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벽엔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지개, 고양이, 가족. 형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교복이 없었습니다. 입고 나간 거네요. 거실로 내려온 형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랍을 열자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통장, 보험 증서. 하지만 차량 등록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란도.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나간 것 같군요. 그날 차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4월 8일부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형, 대전에 사는 언니. 연락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학교에도 연락했습니다. 담임은 말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며칠 친척집 간다고.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산, 저수지, 강, 수색견이 투입됐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톨게이트 기록도 없었습니다. 국도로 간 걸 겁니다.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도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1992년의 길에는 블랙박스도 CCTV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도, 사람도, 신호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배 전단을 돌렸습니다. 방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이 저물어가자 수색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빚이 있거나. 하지만 빚은 없었습니다. 통장엔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5월이 왔습니다. 연두색 대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화분의 꽃들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만이 실종자 명단에 남아 있었지요. 4월 9일 목요일 용인의 한 지역신문 사회면 하단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용인 일가족 3명 실종, 경찰 수사 중.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새 문단, 이름과 나이, 마지막 목격 시각, 차량 번호. 끝. 기사는 차분했습니다. 가족 단위 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 그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신문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면에는 총선 소식이, 경제면에는 주가 폭락이 더 크게 실렸습니다. 일가족 실종은 그저 하루의 수많은 뉴스 중 하나였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지역 라디오 아침 뉴스에 30초간 방송됐습니다. 용인에서 일가족 3명이 지난 3일 이후 행방불명된 채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몇몇 청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차를 봤는데요. 언제? 어디서요? 작년쯤이었나. 기억은 불확실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PD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후속 없으면 여기까지. 실종은 매년 수백 건이었습니다. 모두를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경찰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A사 용지,
흑백 인쇄. 상단에 굵은 글씨로 실종. 아래에는 세 사람의 인적사항과 흐릿한 얼굴 사진. 복사기를 여러 번 거치며 얼굴이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전단지가 펄럭였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들여다봤습니다. 언제 사라졌대? 글쎄, 짧은 대화 후 발걸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앞, 버스 정류장, 골목 어귀. 윤 씨네 들어봤어? 응. 갑자기 사라졌다며? 빚 때문이라던데. 아니래. 빚은 없대. 그럼 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진실은 사라지고 말만 남았습니다. 소문은 방향을 잃고 퍼졌습니다. 그럴수록 실체는 멀어졌습니다. 기자가 동네를 돌았습니다. 이웃으로서 어떻게 느끼세요? 놀랐죠. 조용한 집이었는데.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인사도 잘했죠. 그 대화는 저녁 뉴스에 10초 나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고, 다음 날엔 어제 방송 봤어? 응, 잠깐 나왔더라. 며칠간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잊혔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유나나의 책상엔 공책과 필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하나, 언제 와? 곧 올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자 아무도 그 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빈 책상은 점점 배경이 됐습니다. 공장에서도 새 근무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수환 씨의 사물함엔 새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재봉이라던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재봉사가 들어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생활은 늘 그래야 했습니다. 4월 하순, 비가 왔습니다. 전단지가 젖었습니다. 글씨가 번지고 사진이 흐려졌습니다. 테이프가 떨어진 전단지는 바닥을 굴렀습니다. 밟히고 찢기고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붙이지 않았습니다. 파일은 캐비닛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이름은 서류철 속 문장 하나로 남았습니다. 5월, 신문은 다른 사건들로 채워졌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윤 씨네 소식 들었어? 아, 그 집? 그리고 침묵. 그저 빈집, 닫힌 대문, 시든 화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집만 어두웠습니다. 전기도 끊겼고 전화도 끊겼습니다. 마당에 풀이 자라나고 고양이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빈집은 점점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 집에서 소리 안 들려? 응, 들었어. 설명되지 않은 불안. 그게 그 집의 공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동산은 경찰에 물었습니다. 그 집, 매물로 나올 수 있나요?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쯤? 모릅니다. 그 집은 법의 바깥에 남았습니다. 주인은 없었고 잊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사람들의 입에서도 사라졌습니다. 1992년의 봄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이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종의 의미는 그랬습니다. 존재하지만 부재한 것,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 기억되지만 잊히는 것. 그들의 이름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져갔습니다. 5월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용인의 공기는 뜨거웠고 매미 소리가 공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두색 대문의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풀은 무릎까지 자랐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감나무에는 초록빛 열매가 달렸지만 따는 이는 없었습니다. 화분의 꽃들은 이미 말라 부서져 있었고 바람이 불면 마른 잎들이 흩날렸습니다. 한때 생명이 있던 자리는 이제 썩은 냄새만 남았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오래전 그대로였습니다. 빛은 틈새로만 스며들었고 먼지는 그마저도 막았습니다. 거실의 가구들은 어둠 속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2층 분홍색 커튼 너머의 딸 방에서도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우편물은 넘쳐 흘렀고 전단지는 사라졌습니다. 비와 바람이 모든 것을 지워갔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흔적도. 이웃들은 그 집 앞을 피해 걸었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갈 때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모두가 불편했습니다. 두려움일 수도, 죄책감일 수도, 그저 불길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집은 그렇게 보지 말아야 할 장소가 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자 대문의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빗물이 색을 씻어내고 오래된 나무결이 드러났습니다. 마당엔 물이 고였고 모기가 들끓었습니다. 지붕은 새기 시작했고 천장엔 얼룩이 피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은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시간이 부패를 만들고 자연은 침묵으로 그 자리를 덮었습니다. 8월의 열기가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빈집의 창문 너머로는 아무 바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벽지가 들뜨고 가구는 뒤틀렸습니다. 그 안은 뜨거운 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상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밤마다 불빛이 켜진대. 전기도 끊겼다던데. 그래서 더 무섭지. 이야기는 공포가 되었고 공포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누구도 이름조차 꺼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감이 익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따지 않았습니다. 감은 스스로 터졌고 즙이 흘러내렸습니다.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언제쯤 치울까? 모르겠어요.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빈집 하나로 행정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덮고 감나무는 앙상하게 변했습니다. 집은 완전히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만이 그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9월의 어느 날,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상류의 깊은 산속, 한 등산객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들고 산을 내려가다 절벽 아래에서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베이지색 SUV, 낡고 부서진 차, 덩굴이 차체를 감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그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등산객은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바위에 발을 디디며 나무 뿌리를 잡고 가까이 다가가자 차 안이 보였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운전석에 한 사람, 뒷좌석에 두 사람. 시간은 그들의 얼굴을 지웠지만 자세는 그대로였습니다. 운전석의 남자, 뒷좌석의 여자와 아이. 서로를 아는 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없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침내 마을이 보였고 파출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절벽 아래에 차가 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9월 24일. 인제경찰서와 소방서가 합동 수색에 나섰습니다. 로프가 내려졌고 구조대가 하강했습니다. 차량은 커브 아래 절벽 밑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운전석의 남자, 뒷좌석의 여자와 어린아이. 서로를 아는 채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녹슬어 있었지만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본부로 조회를 보냈습니다. 1992년 4월 용인 실종 신고 차량입니다. 무전기의 짧은 대답이 산속을 울렸습니다. 5개월.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찾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서로의 품 안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아래에서 5달 만에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그들을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1992년 9월 24일 차량이 발견된 날, 인제경찰서는 즉시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절벽 위 도로는 좁았고 커브는 급했습니다. 가드레일도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봄, 그 길에서 미끄러지면 그대로였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타이어, 자국,
5개월의 비와 바람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단 한 줄의 곡선. 그러나 브레이크 흔적은 없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려 한 흔적도 멈추려 한 의지도 그저 직선으로 벗어난 자국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유해는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법의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입니다. 공식 소견이었습니다.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은 부식돼 있었고 오일은 새어나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감식반의 보고서는 단정적이었습니다. 노후 차량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 있음. 형사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야. 사건은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10월 초 조용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세 개의 항아리. 부산에서 올라온 형, 대전에서 온 언니, 공장 동료 몇 명.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 길을 갔을까? 누군가 속삭였고 그냥 불운한 사고였겠지. 누군가가 답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가장 편한 결말이었으니까요. 집은 곧 비워졌습니다. 가구가 나왔고 옷이 나왔고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두 나눠갔습니다. 몇 달 뒤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마루를 깔고 대문 색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저 집이 그 집이야. 그리고 새 주인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집은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엔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점점 낡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993년, 1994년, 1995년. 사건은 서류 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파일 한 권, 통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1995년 여름. 용인경찰서 민원실.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손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윤수환 씨, 사건 담당 형사님 계십니까? 직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윤수환 씨요. 아, 그 사고. 형사가 내려왔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그분 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사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남자가 앉았습니다. 이름이 김철수입니다. 정비소를 운영합니다. 윤수환 씨는 제 단골이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사고 나기 전에요. 3월 말쯤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왔죠? 차 점검 받으러요. 정기 점검이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봤는데 멀쩡했습니다. 형사의 펜이 멈췄습니다. 브레이크가 멀쩡했다고요? 예. 패드도 오일도 문제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확실합니까? 제가 15년 했습니다. 그건 눈 감고도 압니다. 형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브레이크를 바꿨을까요? 그게 이상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굳이 새 걸로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그땐 그냥 조심성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언제 정비했습니까? 3월 28일이었습니다. 형사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4월 3일, 실종. 6일 전, 브레이크는 새 것이었다. 정비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테스트도 직접 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오셨습니까? 신문에서 봤어요. 브레이크 결함 때문이라길래 그게 아니거든요. 양심이 찔려서요. 그는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비 내역서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형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메모지 위에 적힌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브레이크, 6일 전 교체. 왜 멀쩡한 브레이크를 바꿨을까? 단순한 조심성일까? 아니면 계획이었을까? 형사는 그날 밤 오래된 서류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윤수환 일가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중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차량 내 발견물 의류, 가방, 봉투 1개. 봉투.
형사는 증거함을 뒤졌습니다. 흰색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인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 연필로 쓴 문장 한 줄. 하루만 더 평온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명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형사는 필적을 감정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답이 왔습니다. 정미연 씨의 필체로 추정됨. 확정은 불가. 그녀가 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언제 썼을까? 왜? 무엇을 견디고 있었을까? 형사는 비공식적으로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웃들, 동료 학교 모두 말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그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 어딘가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온을 원했습니다. 그 말은 곧 평온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995년 8월, 형사는 비망록을 남겼습니다. 사고가 아닌 고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단, 확실한 증거는 없음. 미제로 남김. 보고서는 파일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서류함 깊은 곳으로. 그리고 아무도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절벽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더 자랐고 덩굴은 더 짙어졌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하루만 더 평온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유서일까? 기도일까? 진실은 여전히 그 절벽 아래 흙과 나무 사이에 묻혀 있습니다. 영원히. 2025년 33년이 흘렀습니다. 용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택가는 아파트 단지로 변했고 좁은 골목은 넓은 도로가 됐습니다. 연두색 대문의 집이 있던 자리엔 24층짜리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1998년 재개발로 모든 낡은 집이 철거됐습니다. 그 집도 감나무도 마당도 사라졌습니다. 흔적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그 위를 덮었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매끈하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된 옛 이웃들. 가끔 그 아파트 앞을 지나며 말합니다. 여기가 윤 씨네 집 있던데야. 젊은 세대는 묻습니다. 누구요? 옛날에 가족이 다 사라졌었지. 언제요? 92년 봄. 내가 30살 때였어. 그 말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어제입니다. 시간은 길지만 기억 속에서는 짧습니다. 윤수환 씨가 일하던 기계 공장은 아직 있습니다. 건물은 증축됐고 기계는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쓰던 사물함엔 이제 젊은 직원의 작업복이 걸려 있습니다.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역사는 그렇게 겹쳐집니다. 정미연 씨가 일하던 재봉 가게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재봉틀 소리 대신 냉장고의 진동음이 밤새 울립니다. 그녀를 기억하던 사람들도 이제 없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사람을 지워갑니다. 윤하나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그대로입니다. 건물만 새로워졌습니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은퇴 후 손주를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앨범을 꺼내 봅니다. 1992년 5학년 2반. 거기 하나가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덮습니다. 기억은 남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상류. 그 절벽 아래는 이제 숲이 되었습니다. 차가 인양된 자리는 자연이 다시 덮었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이끼가 자랐습니다. 1996년 사고 구간엔 가드레일이 설치됐습니다. 그 사고 이후였습니다. 늦었지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길에서 더 이상 추락은 없습니다. 가드레일 기둥에는 작은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붙여둔 손글씨. 1992.4.3. 새 영혼을 기억하며.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매년 4월 그 자리엔 들꽃 다발이 놓입니다. 누가 놓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슬이 맺힌 새 꽃.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면 시듭니다. 33년째 반복되는 일. 누군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고 구간엔 지금도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거기선 라디오가 끊긴데, 밤엔 불빛이 보인대. 사람들은 미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안엔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 거기서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 2020년 한 지역 기자가 오래된 사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뒤지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28년 만에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1992년 봄, 사라진 가족 용인 일가족 실종 사건 재조명. 기사에는 그 한 문장이 함께 실렸습니다. 하루만 더 평온했으면 좋겠다. 독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오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사는 며칠 만에 잊혔지만 그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2025년 봄, 한 여자가 그 도로를 찾았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들꽃을 묶은 작은 다발을 내려두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이 피 흔들렸고 그녀의 머리카락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가드레일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친척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인 낯선 사람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 여전히 그 자리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길을 지나는 차들이 있습니다. 수백 대, 수천 대. 대부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갑니다. 하지만 몇몇은 압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그 커브를 돌 때 조심스럽게 속도를 늦춥니다. 라디오가 잠시 끊겨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였구나. 그리고 계속합니다. 삶은 그렇게 이어지니까요. 절벽 아래 숲은 고요합니다. 새가 울고 바람이 나무짚을 흔듭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정확하지 않아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곧 존재의 증거입니다. 33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봄을.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그들은 왜 그 길을 택했을까? 누군가는 비 때문이라 했고, 누군가는 병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건 단 한 장의 편지. 하루만 더 평온했으면 좋겠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삶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쥐지 않았지만 그 자세 하나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선택이었을까요? 그건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삶이 너무 벅찰 때 사람은 가끔 멈춤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 그건 도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붙잡은 평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날의 공기는 아직 그 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진 채로. 어떤 진실은 끝내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위로이자 약속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들을 위해 잠시 멈춰 서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떠올려 주세요. 그 봄의 가족을, 그 짧았던 평온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